일단은 응급실에는 입장료가 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일단 얼굴 보면 그 입장료 취소가 안 돼요. 제일 큰 권역 응급의료급으로 해서 10,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죠. 혈액 검사 비만 한 10,000원 나와요. CT 찍으면 10,000원도 추가되고. 그럼 그렇게만 해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TV 구독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째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분들 돌보고 있고요.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환자분들 봐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기 시간이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응급실에 오실 정도의 질환이면 굉장히 많이 아프거나 힘든 부분이 있거나 굉장히 심한 출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정말 응급실에서 이제 VIP 대접을 받고 빨리 진료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응급실에 오신다는 게 문제죠.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긴 한데 당연히 내 몸을 위해서는 큰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본성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형식이어서 1차 진료는 1차 진료의 역할대로 2차는 중간 다리 역할을 3차 진료는 정말 걸어서 들어올 수가 없고 1, 2차에서 의뢰를 한 환자나 아니면 119를 통해서 실려 들어오는 환자나 볼 수 있게 그렇게 원래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교과서적인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환자분들이 너무 3차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몰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다 3차 종합대학병원은 또 암 환자분들이 거기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암 치료는 거기서만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환자분들은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병상은 모자란데 일반 환자들까지 거기 몰리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와서 이 환자가 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다린 게 아니죠.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되냐, 외래처럼 그냥 예약해가지고 진료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응급실에 접수가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트리아제 담당하는 구조사나 간호사가 먼저 생명에 위협이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서 4-5가지 조건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이 환자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가 나옵니다. 1단계 먼저, 2단계 먼저, 3단계 먼저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4, 5단계는 이제 미뤄지는 거죠.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문진하고 진찰하고 나서 검사를 우리가 내거든요.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 그다음 엑스레이, 추가로 필요하면 CT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려요. 일단 혈액 검사 나오는 데만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찢어졌어요나 삐었어요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2시간에서 3시간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데에도 또 의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서만 4시간 정도의 진료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결정 짓고서 퇴원하거나 그 해당 전문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럼 그 전공의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또 전공의들이 놀고 있습니까? 병동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불려 내려오는 건데 그럼 거기서 또 일단 1시간 또 1시간 반 걸리죠. 그럼 그 내려와가지고 또 검사 확인하고 추가 검사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할지 중환자실 갈지 퇴원할지 이거 결정하고 그다음 또 이제 그 해당과 교수님이랑 또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해당과 교수님들이 새벽에 또 바로 전화 받으면 감사한데 또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2-3시간, 3시간 걸리고. 그러면 병상에 환자는 누웠는데 벌써 거기서만 6시간, 7시간, 8시간, 길면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분류가 시작된 때부터 진료는 시작된 거고 응급실에서 오래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진료 중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케이타스 1군이 뭐냐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환자예요.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죠. 무호흡, 무맥박,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환자. 2군은 어떤 경우냐면 2단계는 굉장히 중증의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 당장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그런 환자군인데 예를 들면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후유증이 예상되는 빨리 10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한 환자. 거기에 추가로 알코올과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었는데 무의식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까지가 우리가 중증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3단계는 30분 이내에 진료를 보면 되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라든지 호흡곤란, 절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3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4단계, 5단계인데 중증 이외의 환자거든요. 열이 난다든지 설사가 심하다든지 응급실에서 도움은 받기는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환자 1, 2, 3단계 환자들을 들어가서 초진 다 끝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4단계, 5단계는 그냥 순서대로 봐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요. 1단계는 뭐 심폐소생술 상황이니까 바로 무조건 보지만 응급실에 왔는데 VIP 대접을 받고 있더라. 이러면 이제 2단계인 거예요. VIP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전혀. 너무 평온하게 나를 기다리게 한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내가 안전한 거구나. 아프기만 아프고 힘들기만 힘들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환자를 이제 트리아지 했을 때 권역급이나 지역 센터급이면 너무 경환이면은 돌려보낼 수 있게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진찰을 하기 전에 그 환자가 중증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검사해봐야 알죠. 그냥 배 아파서 왔어도 배 아픈 거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치염도 칠까봐 문제되지, 인프전염 항생제 안 쓰면 문제되지, 요로 가면 항생제 안 쓰면 안 시키면 문제되지, 요로 결석인데 그냥 보냈다가 심하게 아프면 난리 나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왔다는 이유로 검사 시작하게 되고 결국 병상 차지하게 되고 12시간씩 기다리게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한 환자는 VIP죠. 왜냐하면 술 취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이 의외로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주치자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 저 의식 장애가 머리 쪽의 문제인지 내과적인 전해질 이상인지 저혈당이 온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해야 알거든요. 진찰로만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외상 없고 전혀 머리 부딪힌 것도 없고 보호자가 다 보고 있었고 그냥 술 많이 마시고 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경환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머리 부딪히고 몇 번 넘어지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더 나빠졌고 이러면 그때는 이제 중환 환자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종종 사고 나요. 맨날 오는 주치 환자야 그러고 오늘도 또 술 먹고 왔네 그러고 눕혀놨는데 다음날 의식이 더 떨어져가지고 뭐지 그러고 CT 찍었는데 뇌출혈이 이만큼 머리 부딪힌 거죠. 맨날 술 마신 건 똑같은데 머리를 부딪혔는데 우리가 모르고 환자를 소위 깔아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깰 때 됐는데 안 깼네 그러고 CT 찍고 확인하고 이러는 사고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치 환자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사고가 나는 것이 또 응급실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는 그 환자 한 명 보는 게 아니라 매일 100명, 200명의 환자를 보니까 전공의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하루에 1% 안전하다 생각하고 보내면 한 달 진료하면 10명, 20명 사고 치는 거다. 진짜 0.5%, 0.1%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예외의 사례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치 환자도 저희는 그냥 쉽게 못 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중환 질환을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적절하지 않은 응급실 갔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반신마비가 왔는데 작은 응급실 갔다가 한번 허비하고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심근경색 이런 경우도 가슴 답답해서 왔어요, 체해서 왔어요 이러고서 개인 의원에 갔다가 거기서는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약만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사고 생겨가지고 응급실 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흉통, 깨질 듯한 두통, 한쪽 반신마비를 느꼈거나 아니면 말 어눌해지거나 심혈관, 내혈관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은 당연히 어느 규모 이상으로 가야 되고 또 환자가 원래 다녔던 문제, 제일 대표적인 게 암이죠. 치료받고 있던 병원이 분명하게 있고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면 항암제 이후에 백혈구 저하증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병원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병원들은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베드가 비워져 있고 거기에 꼭 들어와야 될 환자들이 와야 되고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된다면 1차에서 완전히 경환 환자들, 누가 봐도 경환 환자들 2차에서 중증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 정말 당장 중증 의식이 없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환자들은 119를 통해서 오면은 바로 대학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1, 2차에서 이 환자는 의사가 직접 봤으니까 이 환자는 꼭 가야 되는 환자다 이러면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인데 1차 의원에서 이 선생님한테 오자마자 그래요. 저 대학병원 가야 되니까 의뢰서 써주세요. 그럼 또 의사가 컴플레인 받기 싫으니까 또 써줄 수밖에 없고 정말 잘못된 시스템이죠. 예. 본인이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2차 병원급으로 당연히 가면 되고 사실 3차 병원급으로 다이렉트로 가야 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다 2차 종합병원급인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에서 다 커버가 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바로 신환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원 받거나 119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 2차에서 다 해결되고 안 되는 것만 전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 의료를 살리겠다고 지방에서 의무 복무제 이런 것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학도 세운다고 그러고. 근데 환자분들이 암 진단 되자마자 의뢰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다 5대 종합병원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거점병원을 만들고 거기다 의사를 때려 넣으면 뭐 하냐고요. 그 환자들이 다 진료 여기서 안 받겠다. 여기는 지역병원이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 이미 거기서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연구 역량도 충분한 그런 병원들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서울로 꼭 와야 되는 질환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희귀한 특수 질환들만 서울에 오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에서도 커버가 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일단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택시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뭐 발목 삐었는데 119 와주세요. 사실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거든요. 보통 운전하시는 분 외에 뒤에 2분까지 탑승해 총 3분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량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 비용을 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이송 비용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내는 것뿐이지 무료로 타는 것뿐이지 그런 비용이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119를 타고 와야 되는 거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나 의식장애라든지 급성 흉통, 한쪽 마비 이런 시간을 다투는 것들은 119에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락을 해서 의료진과 소통하고 네 오셔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증인 환자는 119 통해서 갈 병원을 섭외하는 게 한 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로 모든 처치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로운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과 전공의가 없어서 밤에 못 봐요 이러면 응급의학과에서 받으면 그 환자가 입원할 수도 없고 또 딴 데 다시 전원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의식저하 환자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신경과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병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급의학과에서 다 보고 신경과 내지는 신경외과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요. 이거 응급처치 다 해가지고 입원시킵니다. 이런 환자 이제 의식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기관사판 다 해가지고 인공호흡까지 달고 중환자실 입원하니까 밤에 나오셔야 될 겁니다.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공이 없어도 스무스하게 다 해결돼요. 그게 원래 2차 병원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실의 역할이죠.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의 역할. 그런데 괜히 대학병원 가면 대학병원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못 보거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거꾸로 생겨요. 지금이 특히 그런 시기고 내가 중증이다 싶으면 지역응급의료 센터급 가셔도 되는데 작은 문제면 지역응급의료 기관 가시고 그런 데는 항상 베드가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몇십 시간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응급의학과에서 다 처치하고 결정 다 받기 때문에 뒤에 얘기했던 프로세스 하나가 크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응급의학과에서 다 진료 보는 병원은 3시간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런 걸 아시면 우리 동네에서 믿을 만한 종합병원이 어딘가를 찾게 되시겠죠. 일단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해당 병원에 뭐 3군데 연락해보고 없으면 그냥 최종 병원에 그냥 내려놓는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최종 병원이 대학병원인 거거든요. 대학병원이라고 모든 진료가 항상 24시간 365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요. 과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23개 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뭐 응급실이랑 관련 없는 과 빼더라도 15개 이상의 과가 항시 완전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런 이상적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아외과 선생님들이 현재 전국에서 수술을 직접적으로 집도하시는 분들이 한 30분밖에 안 계신데요. 근데 최근에 들은 이제 소송건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서는 소아외과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외과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소아외과 수술을 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그 아이의 책임 문제를 결국은 병원에 물어서 큰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쪽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를 경험을 하면 의사들은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환자를 위해서 그걸 살리려고 수술을 했는데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명확하게 신호를 줘버리면 안 한다고 하죠,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모든 문제가 이 문제면 딱 이과, 이 문제면 이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서로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가 안 돼. 그러면 그 과랑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면 못 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소송의 부담이나 전문과가 아니라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뇌염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외과에서 받아줬어요. 신경과가 우리는 없는 병원이니까 신경외과에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게 됐는데 이제는 소아외과가 수술을 안 했다고 외과를 처벌했어? 그러면 신경과 환자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못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과 문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의식장애인데 열이 나요? 아, 그럼 뇌염 가능성이 있네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이 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병원 못 가니까 부산에 있는 환자가 안 돼갖고 서울까지 연락이 오기도 하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처벌받아야 될 의사도 있어요. 대리 수술을 했다든지 약을 판매를 했다든지 그런 건 처벌해야 되는 의료인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의료 행위에까지 결과가 잘못됐다고 처벌을 내리면 그건 환자를 방어적으로 보고 내가 전문과가 아니고 자신 있지 않으면 보지 말라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고 환자를 내리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응급실이 유지가 될까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처벌을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를 갖다 되게 하겠다? 그거는 안 돼요. 그 의사들이 소송 당하고 그 소문 나고 이러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소아과 선생님이 없어진 거고 산과가 없어져서 부인과만 남고 흉부외과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대동맥 수술하는 병원 몇 개 우리가 이름 이제 외워요. 몇 개 안 돼가지고
그 병원 보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응급실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리스크를 받게 되면 나도 못해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다른 과로. 피부로 가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고, 개원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감기랑 물리치료하면서 보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을 살려야 될 인력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의 손실이죠.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고 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응급실에는 입장료가 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일단 얼굴 보면 그 입장료 취소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원래도 좀 비쌌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 잠시 떠나 있으면서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많이 보게 하려고 엄청 올려놨죠. 그랬다가 그게 다 지원금으로 했다가 지금은 환자한테 부담이 넘어간 상태예요. 제일 큰 권역응급의료급으로 해서 한 29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죠. 예전에는 5만 원, 6만 원 정도 했어요. 그게 이제 기본비고, 거기에다가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도 응급실에서는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내는 게 아니고 루틴 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자가 내과 질환이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내야 된다 해죠. CBC, 캠7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혈액 검사비만 한 10만 원 나와요. CT 찍으면 이제 9만 원, 10만 원 또 추가되고,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4, 50만 원 나오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야간 추가비, 주말엔 주말에 추가비 해가지고 20%, 30%, 50%더 추가로 붙어요. 우리나라 의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죠. 코로나 시기 동안은 조금 언론을 통해서, 또 작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은 진료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금 참고 외래로 다음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됐는데, 거의 초기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별거 아닌 문제로도 너무 많이 응급실에 오고 계십니다. 진료 현장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모르고 오시는 거죠. 진짜 필요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오는 거는 누가 뭐라 할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로 대학병원에 와서 환자도 생고생하고 보호자도 생고생하고 의료진도 괜히 고생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나라 시스템상. 고치고 싶은데 정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